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의 정재승입니다. 미래 테크놀로지 포럼에 이렇게 시청을 해주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미래 테크놀로지 포럼은 지금 한 7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바뀔 뿐 아니라 이 발전이 과학기술 분야 안에 한정하지 않고 우리 사회, 또 특히나 산업, 비즈니스 측면에서 이제는 테크놀로지를 모르면 안 되는 시대로 점점 가고 있죠. 그래서 최전선의 테크놀로지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지금 7년째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들도 누구나 들을 수 있게 포럼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저희가 생각한 건 미디어의 미래입니다. 이 미디어가 만들어낼 새로운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OTT라는 새로운 환경이 앞으로 미디어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이며 우리 사회는 또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인지를 이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저희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 두 분인데요. 정승구 감독님하고 김준일 대표님이십니다. 정 감독님의 이력이 좀 독특합니다. 일단 영화를 제작하십니다. 영화를 포함한 스토리텔링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카고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셨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책학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 뭐 전 세계적으로 경제학, 산업적인 비즈니스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또 거시적 안목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어서 저희가 어렵게 정승구 감독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뉴스토프 김준일 대표님도 모셨습니다. 이렇게 바뀐 미디어 환경이 저널리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특히 이 뉴스토프 같은 경우에는 팩트 체크 중심으로 뉴스를 리포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너무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아주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정수구입니다. 네. 김준일 대표님 또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여기 와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널리스트이기도 하고 네. 미디어를 이제 뭐 공부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이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고 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조금 전체를 조망하는 거를 많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확실히 느껴지세요? 최근 몇 년간 새로운 미디어 상품들, 플랫폼들 그것 때문에 미디어 자체에 혹은 저널리즘 자체에 좀 되게 큰 변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게 좀 느껴지세요? 세상에서 변화가 제일 느린 게 일단 저널리즘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예, 저널리즘이 급격하게 변하지는 않고 있는데 네. 하지만 영향을 받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미디어 관점에서 보자면은 뭐 네. 아시겠지만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죠. 이미 뭐 우리가 키워드들로 맨날 듣고 있잖아요. 뭐 메타버스니, 그럼요. 예, 뭐 NFT니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은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고 이 OTT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은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지금 SK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SK 그래요? 브로드밴드하고 지금 소송전이 있거든요. 그래요? 지금 넷플릭스가. 네. 그러면 이제 정 감독님께 네. 처음 이제 발제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이제 다들 처음 들으시고 이게 미디어의 미래를 왜 얘기하는 거야? 이게 뭐가 얼마나 중요한 거야? 지난 미디어는 어땠길래 자꾸 새로운 미디어가 나온다는 거야? 뭐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미디어의 미래를 얘기하기 전에 미디어의 역사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좀 미디어의 미래를 갖다 좀 건설적으로 생산적으로 구체적으로 토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지루하더라도 연대별로 제가 짧게 미디어의 진화 과정을 갖다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의 수단이라는 의미에서 미디어 또는 매스미디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건 20세기 초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전에는 이제 프린트 매체만 있을 때는 사실 매스미디어나 미디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죠. 그래서 19세기 말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이제 1895년 루미에르 형제가 이제 그 짧은 다큐를 하나 만들잖아요. 기차. 그리고 이제 미국 본토에서 에디슨의 전기 영상 카메라
가 이제 보급되면서 그게 이제 미디어의 시발점이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저 사진 프레임 몇 개를 연속 촬영해서 보여주던 신기술 그런 매체에 이제 음악이 더해지고 다른 형태의 사운드가 더해지고 또 흑백의 컬러가 바뀌고 지금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런 기술 진화가 이제 그 미디어를 갖다 이제 고도화 시켰죠. 그런 한 단계 한 단계씩 영상 문법이 이제 진화할 수 있는 기회였고 이제 표현 방법도 많이 세련돼지고 진화하는 과정이었고요. 대량 배급 체제가 이제 극장과 TV를 통해서 이제 북미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헐리우드의 황금기 골든 에이지 오브 할리우드 20세기 초반부터 1945년까지라고 되게 보는데요. 이 시기에 이제 지금도 우리가 찾아보는 고전 헐리우드 영화들도 나왔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도 그때 이제 론칭이 된 거죠. 지금의 헐리우드의 무슨 스튜디오 시스템들이 LA에 막 갖춰지기 시작한 게 거죠. 그때죠. 예, 예. 네. 그때 이제 비도 안 오고 뭐 태양광도 좋고 땅값도 싸고 예, 부동산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헐리우드의 황금기가 1945년에 왜 끝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2차 대전 종전으로 이제 군인들이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 퇴근한 남편들이 가족과 저녁 식사를 보내며 TV를 시청하기 시작했죠. 요즘에도 쓰는 표현이지만 시청 때 프라임 타임이라는 개념이 그때 이제 정착되기 시작했고 미국 지상파들 TV 방송국들의 이제 급성장하는 시기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TV랑 경쟁 관계였던 영화 산업이 이제 조금씩 위축되고 밀리게 되는데 그 6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TV로부터 위협을 좀 느낀 영화 산업이 다양한 기술적 혁신을 선보입니다. 이제 자동차를 타고 즐길 수 있는 드라이브인 극장이라든지 와이드 스크린 시네마스코프, 뭐 3D 필름, 뭐 멀티플렉스도 그 시기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학계, 이제 뭐 교수님들이든 평론가든 기자분들 같은 분들을 통해서 시네마틱 익스피리언스, 영화적 경험이라는 담론을 이제 강조하기 시작해요. 일종의 마케팅이라고 볼 수도 있죠. TV하고는 구별되고 그렇죠. 우리는 새로운 우리는 경험을 영화다. 제공한다. 예, 그렇죠. 새로운 경험을 갖다 체험할 수 있고 제공한다. 그래서 60년대 TV의 경쟁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아까 얘기한 프라임 타임도 있지만 이제 뉴스 분야에서 급성장을 하게 돼요. 이제 닐슨 레이팅이 확 올라가게 되는데 60년대를 갖다가 돌이켜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이제 1960년에 미국 역사상 최초로 미국 대선 후보 토론이 생방으로 전 국민들에게 생중계가 됐어요. 그렇게 당선된 존 F 케네디가 또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생방송에서 머리에 총을 맞게 되는 그런 아주 쇼킹한 뉴스가 이제 그 전파를 타죠. 뭐 그다음에 뭐 이제 베트남에서 스님이 분신 자살했죠. 전쟁이 일어났죠. 이게 전쟁의 참상을 갖다가 글로 읽고 사진으로 보는 거랑 그 이제 저녁 뉴스에서 이제 앵커 멘트랑 같이 보는 거는 이제 임팩트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하는 것도 이제 그 생중계 비슷하게 됐죠. 하여튼 이런 강렬한 비주얼 아이템들이 수도 없이 쏟아지니까 이 시기에 지상파 TV 뉴스가 뜰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TV 뉴스와 달리 미국 지상파 TV 콘텐트, 뭐 드라마라든지 프로그램, 쇼 같은 것들은 좀 시류의 흐름이라 그럴까요? 그 시청자들의 그 수준과 조금 동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당시 미국 지상파 TV에서 공급하던 콘텐츠의 주류는 대부분 이제 뭐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는 백인 중산층을 다룬 드라마, 미국 마초 경찰과 카우보이들이 권선징악하는 뭐 액션물들. 그 외에는 이제 뭐 웃기고 춤추고 노래하는 버라이어티 쇼들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50년대부터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뉴스에서는 베트남전도 보고 대통령 암살 당하는 것도 보고 이제 뭐 반전 시위도 보고 이런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말랑말랑하고 이제 그 얌전한 콘텐츠가 이제 성에 안 차는 정도가 아니라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갖다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카운터 컬처 무브먼트가 이제 일어나는 시기였기도 했지만 이제 미국의 작가주의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소위 얘기하는 뉴 아메리칸 시네마도 그렇고 그때까지 이제 미국 사회에서 소외받고 뭐 배제돼 있던 흑인 영화인들이라든지 이제 블랙 익스플로이테이션 영화들도 나오게 되고 그 이제 그런 작가주의 영화들 뭐 카운터 컬처 무브먼트가 굉장히 그 유의미한 거는 이제 미국 사회에서 도구마로 여겼던 어떤 금기라든지 성역을 깨트리는 표현으로 무장한 스토리들을 갖다가 이제 대중들한테 선보이기 시작한 거죠. 유럽의 영향을 받아섭니까? 유럽 영향도 당연히 받았지만 이제 뭐 근데 60년대는 사실 뭐 이제 양쪽 다 이제 던지고 불지르고 학생들이 난리 칠 때니까는 그런데 이제 더 재밌는 거는 유럽과 달리 여기는 이제
영화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훨씬 더 매스 미디어가 보급이 잘 돼 있는 북미 본토에서는 이런 게 이제 점점 메인스트림을 향해서 치고 들어왔다라는 게 흥미로운 포인트인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TV에서 나오는 드라마나 버라이어티 쇼 같은 게 이제 미국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현실과 동떨어진 사회 현상과 동떨어진 그 콘텐츠를 갖다가 보게 되니까는 이제 이런 카운터 컬처 무브먼트에 힘이 실리게 되는데요. 작가주의 영화들이나 뭐 카운터 컬처 무브먼트를 갖다가 시청자들, 소비자들, 그 수요자들이죠. 매스 미디어의 수요자들이 호응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영화 제작 기술도 나날이 혁신되면서 60, 70년대 이전에는 기술적 한계를 구현되지 못했던 이제 대형 블록버스터들도 나오고 이제 7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재미있는 SF 영화들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미국 영화 산업이 좀 이제 컴백을 갖다가 이루게 되는 계기가 되죠. VCR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VCR의 보급으로 가장 수혜를 갖다가 입은 그 미디어 부분은 포르노 영화 산업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포르노 하면 이제 이걸 갖다 타부시하고 이걸 갖다가 담론에서 굉장히 배제시키는데 포르노 영화 산업이 영상 스토리텔링 산업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음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많은 제작사들이나 제작자들이 옛날에는 초창기에 자본이 모자랄 때는 에로 영화를 갖다가 만들었어요. 미국에서도 그랬고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한국에서 그 소위 얘기하는 90년대 우리가 지금 너무나 사랑하는 영화들을 만든 제작자들도 그 비디오 보급을 위해서 에로 영화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 케이블 TV도 이제 70년대 이제 중반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훗날 왕자의 게임을 만든 HBO 같은 회사도 이제 70년대 중반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0년대 초반에 케이블 인프라가 깔리면서 HBO가 이제 적극적으로 영화 마케팅을 하게 되는데 HBO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니치 마켓을 노리고 들어간 거였죠. 그러니까는 홀드백 페리어드라 그러죠. 그러니까 극장에서 상영하던 영화가 내리면은 비디오라든지 부가판 권으로 넘어가는 홀드백 페리어드가 굉장히 길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그 니치 마켓을 해가지고 이제 그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로 가는. 먼저 그러면 상영권을 그러니까 비디오로 가기 전에 비디오로 가기 그 당시에 전에. 그 당시 이제 비디오로 가기 전에 저걸 하고 그런 수익 모델로 이제 시작을 하고 이제 성인 콘텐츠도 그런 수익 모델을 갖다가 이제 계속 창출해 나가는데 이제 80년대 초반에 들어와서는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 타이슨 권투시합이라든 스포츠 이벤트나 뭐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를 페이퍼뷰라는 이제 새로운 이제 수익 모델을 갖다가 창출하게 됩니다. 저는 80년대 초반에 이제 미국에서 컸는데 전 아직 생각나는 게 꼬마 때 이제 애들끼리 이제 그 집에 이제 게임기 아타리 5200이 있느냐 케이블이 있느냐가 이제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가는 척도가 됐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한국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비디오 보러 올래? 그렇죠. 비디오 보러 올래. 이제 엄마 옷장에 비디오 있어. 그렇죠. 그래서 비디오가 있냐 게임기가 있냐 뭐 이런 거였는데 엄밀히 보면은 그게 이제 84년 83년 뭐 이럴 때 같은데 그때 그러니까는 X세대죠. 저 같은 경우에는 X세대가 처음으로 그러니까는 비디오 게임과 영상 콘텐츠가 경쟁하는 것을 갖다가 처음으로 맛본 소비자 수요자 그럼요.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럼요. 80년에 이제 그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 CNN이 이제 설립됩니다. 24시간 뉴스 채널이 처음으로 탄생한 거죠. 네. 근데 참고로 이제 CNN과 HBO는 모두 현재 이제 워너브로더스 소유가 됐죠.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고화질 비디오 카메라와 이제 캠코더가 대중화되면서 영상물을 제작하는 문턱이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시각 예술 분야에서 여러 가지 실험과 도전들이 이어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영상물들, 이야기들이 저렴하게 만들어집니다. 그 당시에 이를 두고 대부의 감독 프란시스 포드 커플러는 영화 만들기에 민주화가 시작됐다고 했죠. 이게 핸드폰이라 스마트폰이 나오기 훨씬 전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 중반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코플라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됐죠. 인터넷 시대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영상 콘텐츠와 비디오 게임들이 이제 하이브리드가 되는 양상을 띠기 시작합니다. 인터랙티브 영화도 나오고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초창기지만 VR 굉장히 유치한 수준의 AR도 이제 그 90년대 후반부에 나오면서 영상 스토리텔링에 대한 기법, 문법, 뭐 범위가 굉장히 확장되기 시작하죠. 그때 아이맥스도 그렇죠. 여기서 잠시 케이블 TV로 잠깐 돌아가면 이제 90년대부터 HBO 같은 케이블 콘텐츠 공급 업체들도 CP들이죠. 자체 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HBO 오리지널 시리즈, 그 우리가 아는 소프라노스, 섹스 앤드 시티가 그때 나오게 되면서 시청자들이 이제 19금 청불 드라마를
보게 되는 그런 아주 이제 독특한 이제 그 일화가 그러네요.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 것 그러네요. 같아요. 그와 비슷한 시기에 이제 출범한 아주 재밌는 회사가 있었는데 회원제로 운영을 하면서 DVD를 우편물로 대여해주고 아무리 늦어도 연체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회사가 나타납니다. 저 대학원 때 나타난 것 같은데 그 회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넷플릭스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DVD라는 저장 매체가 나오지 않았으면은 넷플릭스라는 스타트업 회사죠. 그 당시에는 우편 대여 서비스가 시작될 수 없었겠죠. 물론이죠. 비율차수 훨씬 크니까. 이제 2005년으로 넘어오면서 유튜브가 나오게 되고요. 누구나 이제 다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중앙화된 그 대형 자본에 의한 기업화된 방송 미디어에서 이제 미디어 산업이 점점 좀 탈중앙화된다 그럴까요?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2000년대 중반서부터 좀 체감하기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2013년에는 넷플릭스가 처음으로 자체작 시리즈를 선보입니다. 하우스 오브 카드죠. 특혜급 감독 데이비드 핀처랑 케빈 스페이시, 로빈 라이트 됐고 13시간짜리 청불 고급 변태 영화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데이비드 핀처가 한 얘기예요. 와. 열시- 왜 변태예요? 데이비드 핀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변태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하우스 오브 카드 보면은 그게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들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치인들 얘기라서. 네. 근데 이제 13시간짜리 고급 영화가 한꺼번에 이제 릴리스가 되는 것도 굉장히 획기적이었죠. 그렇죠. 이제 빈지 워칭 시대를 갖다가 열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넷플릭스의 이제 첫 바다 첫 자체 제작 시리즈를 갖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웰메이드 컨텐츠를 선보이면서 그때 저는 그러니까는 2013년에 그 하우스 오브 카드가 나오면서 본방사수 뭐 이런 거가 필요한 개념 기존의 CP들이 브로드캐스터들이 날아가는 해였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네, 2013년에. 그러고 이제는 이제 창작자들이 기존 방송이나 영화에 살 수 없었던 훨씬 더 긴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게 됐죠. 그다음에 이제 옛날 같이 뭐 방송에 광고가 끼어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챕터 1은 40분이었다가 챕터 3는 80분짜리를 갖다가 찍을 수도 있는 거. 네. 그러니까 롱폼이라 그럴까요? 옛날에 무슨 톨스토이가 이렇게 긴 네. 대하소설을 쓰듯이 그 이제 스토리텔링의 이제 호흡과 문법 그다음에 이제 그 컨텐츠의 길이와 깊이가 굉장히 다양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빨리 감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그 이제 코로나19 시대로 이제 넘어오면서 2019, 202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전 세계 극장들이 이제 초토화가 됩니다. 이제 거의 벼락거지 아닌 벼락거지가 돼 버리는데 심지어 워너브라더스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전체 라인업 한 17개 됐을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극장에서 약간 수입이 안 되니까 전부 다 스트리밍을 돌리면 파격적인 행보를 하기도 되는데 이런 와중에 몇 년 전서부터 이제 꿈틀거리던 뭐 AR이니 VR이니 이런 대중화로 꿈틀거리던 오큘러스 리프트 그건 한 10년 됐죠. 10몇 년 됐는데 꿈틀거리던 이제 메타버스가 급부상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나 기존 그 레거시 뭐 스튜디오라고 할까요? 콘텐츠 프로바이더들은 수많은 경쟁자들이 더 생긴 거죠.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 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졌다는 얘기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엑스 인피니티 같은 플레이 투 어른 게임에서는 뭐 필리핀 사람들은 월급 이상으로 돈을 벌고 디센트럴랜드에서 가상 땅 투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샌드박스에는 이제 사업체들이 들어가고 뭐 샵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메타버스 상에서는 P2E 플레이 투 어른만 있는 게 아니라 watch to earn 같은 그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이 미디어 모델들이 나올 것 같아요. 한 3, 4년 전에 만들어진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 요거 이제 시초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는 시청자가 돈을 받고 콘텐츠를 갖다가 관람하는 시청하는 게임을 하면 돈을 벌고 콘텐츠를 시청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시대가 된 거죠. 생산자가 이제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 위해 쓰는 시대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그 시간을 사죠. 네. 그들의 어텐션, 관심을 얼마나 오랫동안 가져오는 게 이제 관건인 시대가 됐기 때문이죠. 네. 물론 그렇다고 이제 기존 수익 모델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향후 미디어의 수익 모델은 뭐 크게 4가지 정도로 분류될 것 같은데요. 이제 돈을 내고 즐기는 콘텐츠, 돈을 받고 즐기는 콘텐츠, 공짜로 즐기는 콘텐츠, 그리고 위세 가지를 갖다 적절하게 하이브리드한 형식의 콘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자본 투자를 갖다 가시는 분들한테는 어설프게 메타버스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투자를 하느니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를 갖다가 사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일 것 같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메타버스가 지금 마치 막 그 골드러시 같이 다 뛰어들고 있는데 엄밀히 보면 와일드 웨스트 같아요. 뭐가 어떻게 될지 이제 굉장히 중구난방이고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경험하지 못한 신세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지만은 메타버스의 킬러 앱, 킬러 애플리케이션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분산장부 기술에 기반한 암호화폐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가상의 메타버스를 우리가 사는 물리적 세상과 경제적으로 직결시켜 주니까. 그리고 저는 분산장부 기술, 이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에서 미디어의 미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플랫폼이자 네트워크이자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가치를 저장하고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고요. 이미 분산장부 암호화폐는 이제 태생적으로 절차적 공정성이 프로그램되어 있고 민주적인 절차, 보팅을 하게 되잖아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진화할 수 있게 설계가 돼 있어요. 이런 게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소통할 수 있는 매체, 그게 미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암호화폐는 돈입니다. 논란이 있었지만 2010년 미국 대법원 판결에서도 그랬지만 money is speech, 즉 돈이 표현이다. Citizens United인가 그 정치자금법 때문에 아마 그런 판결 나왔던 걸로 하는데, 그러니까 개인이 누구한테 어떤 정치 단체 또는 뭐 타인에게 기부하는 것 역시 표현의 수단이자 자유라는 얘기죠. 기록에 이제 있어서 이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가 굉장히 매력적인 거는 이제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영구성이 보장되잖아요. 이거는 저널리즘이랑도 연결되어 있는데 몇 년 전 이제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그날의 기록을 갖다가 이제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영구성이 보장되는 이더리움의 세계 넣었잖아요. 저널리즘 역사상 이렇게 안전한 역사의 초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NFT로 넘어가면은 쉽게 설명하면 이제 등기부 권리증 뭐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아트피스라든지 사진 이 위주로 이제 NFT들이 많이 거래되고 있지만은 향후에는 이제 음악, 뭐 영화, 다양한 이제 예술 작품들이 NFT로 거래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영화 산업에서 영화의 본질은 자본과 미학의 만남이다. 그런데 분산장부 기술 기반의 암호화폐에서는 이미 자본과 미학이 결합돼 있어요. 태생적으로. 이뿐이 아니죠. 이제 스마트 컨트랙 기능으로 중간 상인 없이 직거래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파이낸싱에서부터 이제 단순 크라우드 파이낸싱이 아니라 이제 디파이를 통해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파이낸싱을 해서 수익 배분까지 은행 직원 하나 없이 이제 가능하게 된 거죠. 아티스트에게 투자를 하고 그 아티스트의 NFT 음악을 파이낸싱하고 완성된 작품에 스트리밍해서 얻는 수익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분받고 또 기회배용에 따라서 이제 적절한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 가능합니다. 아티스트, 뭐 투자자 모두 다 기여한 만큼 정당하게 페어하게 가져가는 모델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이론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지금 이런 플랫폼이 이제 곧 런칭을 해요. 이제 BNB 스마트 체인 기반에서 이제 그 음악 NFT, 파이낸싱, 스트리밍 플랫폼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모델이 앞으로는 이제 모든 미디어 분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미디어의 미래는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장부 기술 네트워크에서 본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좀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그 이제 1895년 아까 시작했으니까 이제 125년 미디어의 역사를 간단히 훑어봤습니다. 네. 그 엄청나게 많은 변화, 수많은 매체 간의 경쟁이 있었지만 미디어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 미디어의 본질은 저는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는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125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개인들이 표현의 자리를 누릴 수 있는, 보장받고 더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는 네.